예. 예, 한 주간 주식시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만의 시각으로 해석해보는 홍차 컴퍼니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이슈로 키스코 홀딩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키스코 홀딩스는 저쪽 경남 창원에 있는 회사인데요. 여기 회사가 주주들과 회사 간의 분쟁이 있고 주주 활동을 하는 그 심혜섭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그 변호사님하고 이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유명해진 회사인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키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감사 선임 취소에 대한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실효성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2023년에 2023년 3월에 이제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주주연대 쪽에서 주주 제안으로 심혜섭 변호사를 추천을 했고요. 이사 후보로. 그리고 회사에서는 김월기라는 분을 추천을 해서 감사위원이 되는 사회이사로 누구를 선임할 거냐는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여기서 회사 측 의견인 회사 측 안건인 김월기 감사위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선임이 됐는데 추첨을 끝나고 나서 표를 다시 이제 재검표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트 스프링 자산운용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자기 마음대로 회사 쪽으로 이렇게 찬성을 해주다 보니까 그 원래대로 국민연금이 회사 쪽 의견을 든 게 아니고 의결권 행사를 안 한 걸로 되게 되면 그 의결권의 참석 주식수의 절반, 50%를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건 자체가 취소가 되고, 안건 자체가 이제 통과가 안 되고요. 만약에 이스트 스프링의 의결권을 국민연금 쪽에서 주주연대 쪽에 행사를 했으면, 심혜섭 변호사가 당선이 됐다. 언제 뒤바뀌는 거죠.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양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우선 의결권 행사를 하면 안 되는 이스트 스프링이 제일 큰일 났고요. 그리고 심혜섭 변호사, 그 국민연금이 셋이 같이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고, 이사의 직무집행 정지하고 직무대행자 선임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 우선 이제 작년 10월에 가처분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 직무 정지해라. 오케이. 그리고 직무 대행자 선임해야 되는데, 근데 그 직무 대행자는 양쪽 다 아니고, 회사가 아니고 법원에서 다른 사람을 유이찬 회계사를 이제 선임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회사에서는 다시 항고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랬, 그 상황에서 이제 지금 1년도 더 지났네요. 1년 6개월가량이 지난 지금 본안 판결이 나왔는데, 감사 선임을 취소해야 된다. 감사위원 선임을 취소해야 된다. 부산 판결이 나왔는데, 당연히 회사는 이제 항소를 할 거고요. 하게 되면 또 시간이 끌게 되겠죠. 근데 작년에 뽑은 김월기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 3월 전까지 이게 결론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감사위원 선임이 최종 취소되더라도 소액 주주들은 다시 세를 결집해가지고 감사위원 선임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공하기가 어려울 걸로 보인다. 이렇게 나오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이제 이슈는 이겁니다. 운용사가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예 이제 양쪽 어디로든 표를 주지 않았더라도 그 양쪽 다 50%를 못 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석 주식 수의 50%를 못 모았기 때문에 상법상 요건에 미달한다. 그래서 그 안건은 무효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아, 이 키스코 홀딩스가 생각보다 좀 큰 것 같아요. 이게 조 단위의 회사인 것 같네요. 우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결의잖아요. 보통결의 총발행 주식수, 참석 주식수의 과반 이상, 50% 이상, and 그 과반이 총발행 주식수의 4분의 1, 그러니까 25% 이상. 일대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찬성표가. 근데 이게 딱 캐스팅 보트가 한 2만 주 정도였나 보네요. 이, 그, 뭐, 여기 국민연금에 갖고 있었던, 이스트 스프링스가 보유하고 있었던 국민연금 주식수, 대행에서 갖고 있었던,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위탁하지 않았는데, 이스트 스프링스는 그냥, 의결권에 대해서, 이제, 안건에 대해서 이 보통은 국민연금에서 이제 뭐그 사안이 크거나 큰 기업들은 이걸 뭐 자기 ESG가 아니라 뭐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뭐, 이스트 스프링스가 그냥 참석해가지고 여기 대리인 참석해서 우리는 회사 측 참석한다 이렇게 했나 보네요. 이 보통의 주주와 싸움이 없었을 때는 그냥 넘어갈 사안인 것 같은데 이게 주주와의 싸움이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주주가 소송을 거니까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돼버린 그런 내용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좀 핵심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그 이사 임기가 2년, 2년을 한 거는 하여튼, 현명한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2년인데, 솔직히 3년이어도, 항고하고, 또 이제 1심에서 졌지만, 항소를 하고, 2심 결과도 저도 또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가고 하면은, 2년이든 3년이든 이 사람이 임기 끝날 때까지는 뭐, 안 될 것 같고요. 뭐 결론이 안 날 것 같고, 그러면은, 임기가 끝난 다음에 잘못했다. 이렇게 판결 나와도, 뭐 기껏해야 손해배상 청구인데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 주주가 손해를 입었다라고 이제 수치적으로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서 좀 뭐 실효성이 좀 없을 것 같다. 근데 다만 이 김월기 감사, 그러니까 사회이사겠죠. 이분의 이제 직무정지가 됐기 때문에 가처분을 인용했기 때문에 뭐 급여나 뭐 사회이사님들 급여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급여나 뭐 이런 것들은 받지 못하겠죠. 근데 솔직히 이런 거는 다 이제 명예직이고 또 법인카드나 이런 걸로 또 아니면 다른 이거 세무사님이신 거 보니까 나중에 이제 사후뇌물 공여죄 이런 것처럼 임기 끝난 다음에 자회사나 관계회사 뭐 이런 걸로 좀 기장이나 세무조정 그리고 뭐 평가 이런 걸로 좀 뭐 세무사님이니까 평가는 안 하겠지만 상징법상 평가도 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그냥 보전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이게 뭐 그렇게 좀 소액 주주분들한테는 그냥 우리가 이슈를 삼는다.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 요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담당자가 조금 문책을 좀 당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제 이스트 스프링스만 이제 작살이 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스트 스프링스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주총 끝나고 나서 난리가 났고요. 저렇게 국민연금 의결권을 자꾸 행사하는 바람에 올해, 작년으로 기억합니다. 작년 올해 이렇게 국민연금의 돈을 운용을 하는 그 음, 운용사로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법원에서 저렇게 감사위원 선임 취소를 하라라고 판결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쟁점은 만약에 저 사태가 안 일어났으면 이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결과는 어땠냐를 가정을 해서 판단을 하는데 이스트 스프링이 행사를 한 지분 2만 5천 주를 행사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냐. 그건 양쪽 다 발행 주식수의 50%를 못 채우기 때문에 무효다는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보통 이제 일반 주주분들이 생각하기에 뭐 우리가 주식수를 이만큼 모았고 소송해서 이기면 다 무효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5%룰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이제 일반 주주분들이 주식을 뭐 5% 이상 모아 오더라도 5%를 의해서 저지되는 경우가 많고 그 저지된 걸로 인해서 소송 가더라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5%를 적용을 하지 않고 모든 주식을 다 의결권에서 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를 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보통은 회사 쪽 우호 지분을 넘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가더라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그 판결이 나는 시점이 그 이벤트가 벌어진 시점에 비해서 기간이 요것도 마치 이번 키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이듯이 기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이제 금전적으로 뭐 숫자를 확정할 수 있는 뭐 급여라든지 이런 거야 확정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뭐 가처분 인용되기 전까지 했었던 이사회들 참석해서 의사결정을 했다. 그럼 그거 다 누적으로 다 돌릴 것이냐. 그럼 그 누적으로 인해서 이사회가 무효가 됨으로써 벌어질 수많은 쟁점. 그 쟁점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누구는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인 것보다는 이제 전진적인 부분이 되고, 전진적이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임기가 끝나서 물러나는 거나 뭐 아무런 문제가 없죠. 다만 이제 경각심은 심을 수 있죠. 회사 입장에서는 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탄탄히 확인하지 못했다.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키스콜딩스가 주가가 쭉쭉쭉 계속 갔었으면은 1년 반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신고가를 돌파하고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돌파하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뭐 급상승하고 뭐 퀀텀 점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일부러 문제 삼는 주주들이 자기들끼리도 제재를 하겠죠. 왜 잘 나가는데 초를 치냐.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대부분 이런 문제는 횡보 또는 횡보 또는 반토막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극단적으로 보면은, 반대쪽으로 보면 이런 데는 또 횡령배임이 없어요. 횡배는 또 생각외로 이런 데가 없습니다. 그게 좀,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건 이제, 뭐, 차후에 또 한번 그 언급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알 수가 없었던 게요. 이스트 스프링에서는 회사 쪽으로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한다는 위임장을 정상적으로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차상 하자는 없다라고 회사는 계속 우기고 있는 거고, 그리고 국민연금에서는 아니다. 내가 안 줘야 되는 나는 준 적이 없다. 이스트 스프링은 내가 잘못한 거다. 그렇게 해서 소송을 건 거거든요. 그래서 저 이슈가 되는 주식을 없는 걸로 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제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교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났는데요. 교환사채 발행이 늘어났다. 주가가 바닥인 회사들이 금융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환사채를 많이 발행한다. 그 호텔신라가 1,300억 정도의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이자율은 0이다. 0%로 발행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다시 매입한다는 콜옵션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인기가 좋았고, 그리고 유니드라든지 선익 시스템, 알서포트 이런 애들이 이제 발행을 했다. 공통적으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안 좋은 가운데서 기초 체력은 좀 좋은 그런 회사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저는 의견이 좀 다른데,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교환사채 발행한 공시에서 보면 호텔 신뢰 자신감이 보인다. 이자율을 0%를 했다는 거하고 교환 가격을 10%, 15% 이상 높게 이제 업사이드해서 발행했다는 게 자신감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이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리를 해놨는데 이제 결국 교환사채라는 것도 주가, 시가를 기준으로 한 다음에 더 업사이드가 있냐 없냐를 따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자금이 필요하고 조달 금리가 교환사채라면 싸기 때문에 발행을 하게 되는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차익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회사 입장에서는 자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가정을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발행을 해서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에 자금을 조달하자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좀 더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전환 가격 조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교환 사채라는 게 사채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주식으로 안 바꾸면 원금 상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금은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사처럼 주가 저점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솔직히 EB를 발행해 본 적이 없어요. EB를 발행해 본 적은 없고, 자회사도 상장사예요. 자회사가 EB를 발행할 때, 연대보증, 손자배증, 연대보증을 서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공시로서 얘기하면 뭐 타법인을 위한 뭐 채무보증 공시 나갔는데 실질은 이제 풋백 옵션, 금감원 풋백 옵션을 내야 되느니 아니면 타 법인을 위한 채무 보증을 낼 거냐 결정을 해서 이제 물론 이제 기한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막 좀 급박하게 돌아갔었던 기억이 있고요. 우선 교환사채 EB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자사주 EB라고 얘기하는데 EB는 꼭 자사주만 가지고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 교환사채는 말 그대로 사치긴 사치인데 교환권이 붙어 있는 사치입니다. 대부분 교환권이 붙어 있는 건 무엇과 교환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식, 여기서 말하는 자사주를 갖고 있는 자사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사채이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주식, 다른 주식. 내가 이제 그 뭐 A라는 회사가 B라는 다른 상장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팔아가지고 돈이 필요한데 그걸 팔아가지고 현금 마련하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 경영권의 행사도 걸려 있고 그렇다면 요걸 가지고 기반으로 한 익스체인지 본드를 발행을 하는 거죠. 교환사채. 를 발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자사주가 대부분 많이 있죠. 자사주가 이제 자사주 교환선택 거의 CB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왜냐면 교환하면 신주 발행이 아니라 이제 가지고 있던 주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말한 건 뭐 표면 만기 이자율 0%. 요즘 시장이 안 좋은데 빵빵이라고 하거든요. YTM. 표면 이자율 0%, 만기 수익 보장이율 0%. 이걸 빵빵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빵빵은 없고 이제 아무래도 표면 이자율도 있고 만기 수익률 보장도 해줘야 되는데 분명히 수익률 만기 보장 수익률이 있을 건데 이제 표면 이자율이 0%다. 좀 호텔 신라라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선 유니드나 선익 시스템, 알서포트 좋은 회사들이죠. 다 이제 그 엄청나게 좋은 뭐 이런 건 모르겠는데 제가 다녔던 회사들보다는 훨씬 좋은 회사들이다. 그리고 무언가 익스체인지 본드 교환할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이든 갖고 있다. 자기 주식이 됐든 뭐 다른 주식이 됐든 교환할 수 있는 뭐 이런 거고 내용은 CB하고 거의 똑같아요. 예, CB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도 이제 최근 이제 제로 빵빵 금리가 이제 뭐 나온 거는 좀 우호적이다. 좋은 뭐 내용인 것 같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닥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이게 전환가액 조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환가액 조정은 정관에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미니멈이 정관에 표시되어 있으면 액면가까지 가능하고요. 액면가라는 거는 교환되는 주식의 액면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자기 주식이면 대부분 이제 액면가 500원이나 5,000원 뭐 이렇게 될 거고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다라면은 최초 발행가액의 70%까지 인 거죠. 리피싱을 해도 아무리 해도 이제 70%까지 라는 거죠. 언제 발행하느냐에 따라서도 그거 발행 시점의 전원가에 그거의 70%까지만 밑으로 내려지는 거고 물론 상향 리피싱은 최초 발행했을 때 그 가격까지 이제 조정가액이 그 범위 레인지인 거죠. 근데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표면이자율이 0%인데도 이거를 사는 이유는 그쵸. 이제 주식으로 교환해서 이제 그거를 옵션을 사는 거죠. 옵션은 풋옵션인 거죠. 그러니까 콜옵션인 거죠. 콜옵션. 내가 이래도 원금은 보장되고 올라가면 한도 끝도 없이 골라내고. 근데 회사 입장에서도 분명히 풋백 옵션을 걸었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면 그냥 만기 전 사채 취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없애버리고 돈으로 상환하고 시비를 내가 지금 발행할 때 10,000원인데 지금 3만 원, 5만 원 되어 있어. 근데 중간이
풋옵션하고 콜옵션 행사 기간이야. 사채권자 입장에서는 콜옵션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고, 아니, 사채권자 입장에서는 전환권이나 교환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고, 그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풋옵션을 행사해서 걷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뭐 둘 중 비교하면 계약서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사채권자가 조금 더 유리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주가 저점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그 우리 홍차 형님하고 좀 같다고 봅니다. 주가가 저점 시그널은 모르겠지만 확실히 주가가 안 좋은 상황은 맞아요. 주가가 좋고 막 잘 나가고 있으면 그냥 유증 때리죠. 근데 시비를 발행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의지는 우리 회사가 잘 나갈 것이다. 그 경영자나 사주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잘 나갈 것이다. 근데 돈이 필요하다. 그 유상증자보다는 시비를 발행하는 게 이제 그 의지가 조금 더 강력하게 담아 있다. 근데 시그널이다. 요거는 조금 그냥 확실한 시그널은 주가 저점 시그널이라는 것보다는 돈이 필요한 시그널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시그널. 저희 씨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장사가 잘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장사가 잘 되면 저렇게 입이 안 하고 그냥 팔면 되거든요. 그냥 시장에 팔면 되는데 입이를 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현재 우리 회사 주가가 내 생각보다 좀 낮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EB를 발행해보자. 인 거고, 그 말은 뭐냐면 또 지금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꼭 주가 저점 시그널이라고는 볼 수 없다. 뉴스가 그렇게 낮지만, 뭐 상황은 그렇다. 인 거고요. 다음은 이제 감사 보고서 정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저희가 이제 이 자료를 만들 때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나온 모든, 공시를 저희 스크리닝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비즈니스 온이라는 회사를 보다 보니까,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이제 3년치 정기 보고서가 싹 다 바뀌었습니다. 저게 일도 진짜 보통 일이 아닌데, 저걸 싹 다 바꿨거든요. 한 페이지에 저게 15개가 16, 기본으로 이제 자체에서 검색을 할 때 기본으로 들어오는 게 15개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16개를 정정을 했거든요. 저거 담당자가 진짜 죽어났다. 하루에 저만큼 다 공시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유가 2021년도에 재무제표를 이제 와서 바꾸다 보니까 과거치 자료를 쭉 다 바꾸게 된 겁니다. 뒤에 게 앞으로 영향을 주다 보니 다 바뀌게 됐고 이게 같은 회계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일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런 일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음, 우선 그 요거는 자율적으로 뭔가 이제 이슈가 있어서 바꾼 것 같아요. 21년 거면은 이제 이게 3년이 했지 않습니까? 이게 3년을 했으면은 이 다음번 지정으로 바뀐다는 내용인 거죠. 다음번에 바뀔 때 전기 감사인에 대해서 흠결이 자체적으로 필터링하다 걸렸겠죠. 예, 걸리고 요것을 그 양형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요 회사의 매출액과 자산 규모 대비 매억 이상, 뭐, 예를 들어서 자산 1,000억에 매출액 500억짜리 회사 같은 경우는 한 3%니까 한 3억, 5억 정도? 5억 정도 미만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가, 회계사가 보기에 회계 처리가 맞지 않더라도 요거는 양형 기준 뭐 5억 미만이면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게 중요성 관점에서 넘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바뀐 김액이 그 양형 기준 충분히 이상이 됐을 거고, 그런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는 좀 감사 보고서를 좀 봐야 되겠지만, 근데 그게 좀 크리티컬하다. 대부분 이런 것들은 평가가 많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도 이제 평가 부분에 많이 이슈가 있어서 한 180억 이렇게 막 돌아가니까 감사 보고서도 제작성을 하고 감사 보고서가 제작성하면서 그 다음부터 나가는 분기 보고서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위에 있던 상장사들도 저희가 금액이 바뀌면서 뭐 지분법 했던 회사들도 바뀌고 그 지분법 하는 회사들이 자기들 양형 기준이 안 되면 안 바꾸지만 넘어가 버리면 이제 뭐 걔들도 감사 보고서 막 제작성하고 막 연쇄적 효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당일날 나오진 않고요. 미리 그 전부터
감사보고서 제작상은 이건 자율적인 기존에 하던 회계법인이 했기 때문에 끼끗이 한 석 달? 네, 두 달? 석 달 정도 하고 있고요. 그 정도 시간 걸립니다. 또 심리실에서 다시 감사보고서 도장 찍겠다고 하면 난리치고 다시 이제 하나씩 다시 그 까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면 이제 정정보고서 쓰고 주석도 다 정정보고서 쓰고 분기보고서도 쓰고 하여튼 엄청 고생하고 짜증나는 일들의 연속이었죠. 예,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많이 해본 게 하루에 6개를 바꾼 거였거든요. 그게 주요사항 보고서 6개 바꾸는데, 그거 하는데도 한 일주일 걸린 것 같은데, 저거, 정기 보고서 16개 바꾸는 거, 저건 진짜 한 달에 걸리지 않았을까 예, 예. 싶습니다. 근데 숫자들은 뭐 자,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인스타그램이 아니고 그 텔레그램. 텔레그램에서 이제 도는 이제 글을 가져와 봤는데요. 한화, 한화증권 리서치에 있는 이제 김도하 연구원이라는 분이 이제 올린 글에서 최근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해서 이제 하나증권에서는 수익 추정 모델을 공유하지 않겠다. 예전에는 자료 발간 전에 요청하더라도 자료 발간 후에 이제 공유하긴 했는데 이제는 안 주겠다라고 했고요. 그걸 보고 이제 한 분이 이상한 소리 하니까 이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않냐. 돈도 안 되면서 왜 틀렸다고 욕을 하냐. 그랬더니 자꾸 이제 자료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지 않냐. 예전에 모종의 이슈로 큰콜 듣는 장벽이 높아진 것처럼 이게 뭐냐면 남의 회사 컨퍼런스 콜에 대해서 이제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이런 텔레그램이라든지 공유되면서 그 공유된 사람들이 마구마구 들어와 버린 겁니다. 원래는 기관만 들어와야 되는데 일반 뭐 전업 투자자라든지 이런 분이 들어와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그리고 이상한 질문하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컨콜을 중단시켜 버렸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굉장히 많은 회사들에서 컨콜을 할 때 정말 그 선택된 사전에 예약된 분들만 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가 사전에 예약된 분들만 참석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됐고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 이제 리포트 보는 장벽도 좀 높아질 거다. 이제 공짜로 지금처럼 볼 수 있는 건 얼마 안 남았을 거고 앞으로는 돈 주고 봐야 될 거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개미들을 위해서, 일반 투자자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다. 기관 투자자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이제 난리 났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주셨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수익 추정 모델이라는 거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거는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쓰게 되면 어떤 리포트가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추정하는 추정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보면 보통 3년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3년 정도의 추정치. 이거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2024년도에 160억 추정, 2025년도에는 190억을 추정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백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 백데이터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건 같은 건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정말 예전 걸 가져와 봤는데 이 공개돼도 전혀 상관이 없는 예전 걸 가져와 봤는데 이게 왼쪽에 보시게 되면 세일즈가 있는데 세일즈 3개의 이유는 그 자회사가 3개이기 때문에 3개의 자회사에서 매출액이 저렇게 나오고 제품은 저렇게 나온다. 수량은 저렇게 나오고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영업이익은 이렇게 되고 순이익 그러니까 세전이익은 저렇게 나온다라는 걸 쭉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게 과거부터 쭉 나열해 놓고 자기의 이제 추정치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뭐 DCF를 한다 그러면 여기 디스카운트를 얼마를 할 건지 매출을 추정한다 그러면 성장률을 얼마나 볼 건지 쭉 이렇게 추정하게 되는데 이런 엑셀 시트가 있는데 이거를 공유를 했더니 하단이 난 거죠. 공유를 했더니 이걸 가지고 맞니 안 맞니 따지고 있고 이거 가지고 나만 돌리고 있고 이걸 보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요. 매니저들은 애널리스트들에게 갑이기 때문에 을의 그 위치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실적 모델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가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매니저들이 애널리스트들한테 실전 모델을 받아가지고 다른 리서치 회사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미래 에셋 자산 운용이라든지, 뭐 삼성 자산 운용이라든지, 이런 운용사의 메인 매니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데, 왜 RA나 아니면 주니어 매니저들이 인하우스 매니저를 하다가 이제 셀 사이드 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매니저가 애널리스트한테 저런 모델을 받아가지고 그걸 싹 모아서 다른 증권사에 리서치를 가는 경우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또 난리가 나죠. 저 왜 그러냐 그러고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고, 그리고 그렇게 공유받은 실적 모델이 제도권에 있는 운용사인이 매니저가 아니라 다른 곳, 전업 투자자라든지 일반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여의도의 스터디 모임이라든지 그런 쪽에 공유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애널리스트 자료 가지고 맞니 안 맞니 따지고 그러면 이제 이슈가 또 생기죠. 그럼 또 시끄러워지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라고 또 다- 당사자한테 추궁을 할 거고 당사자는 매니저한테 준 건데 이게 일이 커지니까 난감하고 심한 경우에는 개인들이 이제 애널리스트를 상대로 고소를 하기도 하고요. 왜 틀렸냐? 아니면 뭔가 다른 세력이랑 형체도 없는 세력이랑 연동돼서 주가를 맞은 게 아니냐, 조작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하면서 고소를 하기도 하고, 당연히 우려가 나옵니다. 근데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당혹스럽고요. 1번에서 5번의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도 많은 증권사들이 점점점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볼 수 있는 권한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로그인 안 해도 볼 수 있었는데 로그인 하게 만들고요. 어떤 증권사는 고객별로 등급을 나눠서 볼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다운이 아예 안 되게 되고 프린트만 하게 돼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이제 장벽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원래 기관 영업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개인 분들 보라고 만든 게 아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회사들을 상대로 왜 니네 회사는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 하나도 안 나오냐. 한두 개는 있어야지. 그게 회사를 관리하는 거고 주가 관리하는 거고 주주 정책 아니냐라고 하는데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쓰는 커버리지는 애널리스트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좋은 회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서야 뭐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커버리지가 있을 만한 회사였으면 진작에 복수의 증권사에서 커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주분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본인이 정말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해서 주식을 사서 손해를 봤으면 조금 덜 억울할 텐데 남의 말 듣고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고 주식 샀으니까 책임지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게 좀 답답한 거고요. 객관적으로 한 걸음 떨어져서 좀 바라봐 보면 회사의 잘못이나 애널리스트 잘못일 가능성은 저는 영에 수렴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를 하는 사람, 투자 의사 결정을 한 당사자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건 내가 스스로 투자를 하기 전에 스스로 분석을 하고 내가 연구하고 고민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이게 우선 애널리스트 분들도 뭐 쓰리 업종이긴 하죠. 말이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뭐 컵슬링 끼고 나와가지고 뭐 품잡고 하는데 실제는 다 노가다죠. 예, 노가다고 새벽부터 나와서 레포트 쓰고 뭐 담당자들 만나고 뭐 약속 물론 이제 RA 분들이 약속도 잡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리고 뭐 언론 보고도 보고 어디도 보고 뭐 정기 시황도 보고 뭐 그 사람들도 참 많은 노가다죠 노가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레포트를 냈는데 그 레포트의 원래 타겟 목표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그 뷰를 레포트를 만드는 애널리스트들의 뷰를 바라보고 고기와 컨택을 하고 거기에 레포트를 사주고 그러면서 이제 좀 하는 게 목적인데 글쎄요, 이게 회사가 뭐 이게 타지뇨죠 타지뇨 타지뇨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처럼 주가가 떨어지면 뭐 오르는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막 구구장창 오르는 회사들은 이런 거를 없, 없어도 뭐 신경 안 써요 아무도 없어도 신경 안 쓰고 없으면 알아서 들어옵니다
알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뭐 문제가 없는데 주가가 박살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가 실질이 바뀌는 거, 매출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야 뭐 회사기 때문에 파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주주는 그렇지 않거든요. 주주마다 자기가 들어온 시점이 다르고 매수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날치는 거죠. 나는 어저께 샀지만 어저께 샀는데 오늘 5% 올랐어. 그럼 나에게는 이 회사는 좋은 건데 작년에 뭐 고점에 샀던 주주는 반토막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주주들이 또 난리를 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고 그 이해관계를 선택한 것은 뭐 누구의 핑계를 댈 필요도 없어요. 그 애널리스트가 뭐 이 회사 10만 원 간다. 목표가 10만 원. 그럼 10만 원 목표가 10만 원 너 썼으니까 10만 원까지 만들어. 이건 조금 그, 그게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하여튼 뭐 저도 주식 투자를 하지만 예, 음, 마우스 클릭은 누가 손가락을 눌렀는지를 생각해 보면 한다. 뭐 억지로 막 목에 칼을 들이대고 이걸 사라라고 한 게 아니라면 자기가 처음 샀었을 때의 그 마음가짐을 하고 이게 아니다 싶고 뭐 생각과 다르다라면 뭐 손절을 하든 뭐를 하든 주식을 안 하든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은 키스코 홀딩스 사례부터 애널리스트 리포트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